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눅눅해진 실내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죠. 어제 오키도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특히 병원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잘못 섭취할 경우에 수인성 식품 매개로 감염병이 걸릴 위험이 크고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은 1년 중 7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장마철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그중에서도 감염성 장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막히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요 앞에도 많이 막히고 하던데 안전히 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중에 습도가 가장 높은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철에 우리가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강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온열 질환, 열에 대한 그렇죠. 그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습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습도를 좋아하는 것들이 세균, 방금 말씀하신 곰팡이, 진균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습도가 낮은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봄, 가을에는 호흡기에 주로 주의를 했다면 이제 지금 이제 소화기, 위와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의사항들을 추가로 좀 지키셔야죠. 습도가 전체적으로 다 높잖아요. 그렇죠. 뭐 집안도 다 높고 그냥 뭐 어디든 다 습도가 높은데 그럼 습도가 높은 모든 곳의 환경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환기가 좀 잘 되면은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도 좀 더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네. 곰팡이균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다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에어컨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건조한 여름 날씨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에어컨이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오히려 그 온열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맞아요. 뉴스로 올라오는 네네. 이유는 그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습도가 높은 해안 쪽에 있는 기후에서는 그 에어컨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뿐이 아니고 습도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이제 온도를 많이 낮지 않은 상태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이제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환기를 좀 자주 해놓으시고 작업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환기를 하는 경우가 외기를 받아들이니까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계시다 보면은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고 이제 기침도 하고 음식들이 쉽게 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요. 원장님 모셔놓고 계속 이런 얘기를 여쭤봐서 괜찮을까 했는데 벌써 에어컨을 틀기는 사실 전기세 걱정이 좀 많이 돼서 가정집에서는 에어컨을 못 틀거든요. 비 올 때 환기 어떻게 시켜요? 저희 스태프들이 기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모셔놓고 뭐 물어보는 거냐고. 비 올 때요. 네. 이제 그 주디님 양손으로 그 네. 부채를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주디님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그렇게 에어컨을 틀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네. 집안의 이제 온도가 습도가 바깥에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기압 상태죠. 지금은 이제 고기압 상태일 때는 오히려 바깥에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면 오히려 외부 습도가 높다면 창문을 좀 닫아 놓으시고 그쵸. 예, 가끔 보일러를 가끔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말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있을 때 뭐 1시간 정도 틀어놓고 나갔다 오면 좀 덥지만 오히려 그것이 습도를 낮출 수 있겠고 그다음에 비가 좀 그쳐서 저기압 상태가 살짝 개선됐을 때 얼른 환기시켜주고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척척 박사님이니까요. 한번 여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습기 진짜 이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집에도 곳곳에 곰팡이가 막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사람 몸에 곰팡이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사람 몸에도 진균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피부에 가장 많죠, 사실은. 피부에 많다 보니까 그 실제
본인은 몰랐는데 이제 피부과에 갔더니 곰팡이에요 이렇게 하는 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색깔을 띠지는 않지만 피부병을 잘 일으키게 되고요. 그것이 또 이제 호흡기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도나 위장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세균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요. 네. 호흡기에는 진균과 이제 바이러스가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들이마시게 되면 주변에 있으면 바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호흡기를 통해서. 그랬을 때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이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 습도가 높을 때 특히 이런 장마철 같은 때는 우리를 많이 괴롭힌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이다라는 얘기를 앞서 드렸는데,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원인이 된다가 수인성이라는 뜻이죠. 물의 어떤 이제 그 매개체, 물의 오염, 물에 감염된 내용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물을 또 마시거나 음식을 씻거나 이런 걸 활동해서 저희가 사람이 그 물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물에 그 장마철에 그 세균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네. 또 물 자체가 일으키지 않더라도 물이 음식에 적용돼서 2차로 부패를 시키거나 습도를 높임으로써 오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수임성 맥의 감염병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물 어떤 게 그래서 그 오염이 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물을 섭취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좀 걱정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습도가 높을 때 세균과 곰팡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여름철 감염병, 특히나 수인성 식품이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물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수돗물에서 물비린내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수인성 감염병을 일으키게 되나요? 물 비린내의 원인이 네. 이런 원충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뭐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끼류이거나 그럴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원인이 뭔지 알 수는 없죠. 이끼류 냄새라든지 물때 냄새가 증가한다면 관 안에 수돗물 자체의 오염이라기보다 수도관 안에도 오염이 있을 수가 있죠.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수도관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냄새가 난다면 끓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국은 물이 사람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대략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을 인간은 좋아하고 세균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얘네들은 한 7, 80%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춰주면 되는데 서로 물을 좋아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은 그냥 물불 안 가린다 이런 말 할 듯이 제일 사람의 주역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과 불이거든요. 수화기제, 하수미제 이런 이제 저기로 물과 불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의 균형이 너무 올라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여서 불의 균형 뭐 끓인다든지 뭐 이제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건조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내 주위에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물 때문에 생기는 감염병, 이 수인성 감염병은 어떤 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겠죠 아무래도. 1차적으로 저희가 끓인 물이 제일 안전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필터링한 물이 제일 좋겠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물론 그 가끔 뉴스에도 오염됐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용 물. 물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검사를 거쳤겠죠. 근데 이런 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들, 방치돼 있는 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약수물 같은 거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 약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수를 드실 때 굉장히 차갑다. 그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은 떨어지는데 약수물인데도 온도가 낮은 경우라든지 또는 그 수질과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소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이제 그런 표가 있거든요. 정기 점검표. 그런 것들만 갖추고 있다면 약수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잠시만 고여 있고 습도가 잠깐만 높아도 순식간에 번식하는 게 세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끓인 물과 판매용 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페트병을 열고 물을 이제 드시는데 한 번에
다 드시진 않잖아요. 네. 드시다가 뒀다가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금방금방 세균이 번식을 하죠. 아, 그럼요. 네. 이제 사람 몸에 세균 바이러스는 워낙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10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드시고 있으실 때 내 손에 1, 2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닿던 제 입에서 닿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수시로 접근을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살모넬라, 비브리오 뭐 이런 콜레라 이런 것들의 균이 쉽게 번식은 안 하지만 이제 창궐하는 시기가 이제 7월인데 이제 그럴 때 운 나쁘게 이제 침투한다든지 한다면 바로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마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마시던 페트병 안에 물.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온도, 주변 습도, 본인의 건강 상태, 면역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통 뭐 반나절 안에 드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질환들 이게 집단 발병 그러니까 한 명이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염성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나요? 보통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랑 좀 달라서 바이러스는 우리 코로나 지만 숙주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를 파괴하고 숙주가 죽을 때 그 세포가 터져 나가면 다시 바이러스들이 쫙 퍼져나가고 이런 이제 번식인 반면에 세균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그러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대부분 직접 감염이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방역이 잘 되어 있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개도국이나 뭐 저개발 국가에서는 균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균이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항상 있는 균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수치를 뭐 100마리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콜레라,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거는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몸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즉시로 일으키거든요. 뭐 구토를 하루에 뭐 설사를 2-30번씩 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는 어떤 세균 종류냐에 따라 그분의 면역력과 연동되면서 이제 그 증상을 급격하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잘 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감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질문 주신 분이 7742님께서요. 세균성 장염은 변기만 같이 써도 옮는단 말이 있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변기에서 잘 옮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그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설사를 하면 이제 좀 얘기지만 튀잖아요. 또 쫙 하고 나가면서 변기에 다 묻거든요. 근데 변기 청소라는 것이 그냥 안 보이게 닦았다고 해도 세균이 범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걸 매번 삶을 수도 없고 매번 락스를 뿌려가지고 청소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가정보다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옮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장염 증상이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화장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그럼요. 네, 다른 사람을 필요하겠네요.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길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이 화장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일반 공중 화장실도 요새는 일회용 커버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최소한 가방에 일회용 카바 같은 것을 한 10장 정도 넣고 다닌다든지 함으로써 조금 그 공중보건에 좀 그러네요. 주의를 해주시면 좋죠. 네. 장염도 감염이 되나요? 전염이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감염성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래서 감염이 되는 것은 감염성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균에 의하지 않은 장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칭해서 이제 비감염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즘에 여름에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세균성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으로 인해서 걸리는 장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중독 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음식이 부패하거나 어떤 특정 이제 세균이 이제 들러붙거나 우리가 이제 장염
그러니까 감염성 장염의 한 80%는 다 세균입니다. 바이러스도 간혹 있고 진균도 좀 있긴 한데 원충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세균이고 그 세균에 대한 부분이 그 감염을 일으킬 정도일 때 나타나면 이제 몸 안에서 면역계와 충돌이 오기 때문에 같이 그런 증상이 오고 그냥 저희가 근데 그런 증상들은 그 세균이 작용해서 어느 정도 내 면역이 이겨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설사를. 저희가 비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그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주디님이 저랑 식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았더니 화장실 자꾸 가. 그러다가 저랑 안 먹고 피디님이랑 먹었더니 속이 편해. 이런 경우는 뭐 화장실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원인만 제거되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작가님이 추운 데 갔더니 배가 아파. 배를 따뜻하게 핫팩을 댔더니 괜찮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비감염성이라고 합니다. 피디님 봤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렇게 코로 웃어요. 이렇게. 흥입니다. 흑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사실 네. 이론적인 이야기야 우리가 뭐 찾아보면 다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앓이를 안 하고 여름에 식품 같은 거 이렇게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요. 네. 우리 물 안전하게 먹어야 돼. 여름에 이렇게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엄마가 보리물 자주 끓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게 도움이 진짜 돼요. 아, 그럼요. 보리차 도움 많이 되고요. 한의학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약으로 쓸 땐 다르지만 네. 메가라고 해서 예, 저희가 위에 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돼서 얹히거나 구토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그 약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자체가 장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더듬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위에 활동력 올려주는 성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약을 쓸 때 저희가 초를 한다고 합니다. 볶는 거죠. 네. 볶아서 쓰는 약들이 많습니다. 볶아서 쓰는 약들 중에 아주 태워서 쓰는 약도 있거든요. 태워서 쓸 때는 지혈의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볶아서 쓸 때는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를 늘려주고 건위, 위장의 성능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리를 볶으면 그 두 가지 효과가 메가의 효과와 볶는 초하는 효과를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장을 안정시켜주게 되기 때문에 보리차를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능하면 거기다가 이제 소금 설탕도 살짝 넣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 소금 설탕은 왜요? 이제 설사를 많이 하신 경우에 이제 미네랄 불균형이 오거든요. 이제 전해질 대사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이제 탈수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이제 그 심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그런 전해질 불균형과 수분의 이제 탈수 증상 때문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막기 위해서는 미네랄 공급을 해야 되고 미네랄의 가장 많은 역적인 나트륨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그 미네랄 음료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권장을 하지만 보리차에 소금 설탕 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질이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질병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보리차는 누구에게나 감염성, 비감염성에도 상관없이 배앓이에는 어디에나 좋습니까? 감염성, 비감염성은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물도 토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즉흥적으로 주변에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렇고요. 감염성 비감염성에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탈수에 좋은 것이죠. 탈수 증상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감염성 질환이라도 설사를 안 하고 탈수를 안 하면서 다른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조개젖에 의한 A형 간염이 막 충청도와 전라도에 창궐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보건당국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황달 이런 증세를 많이 보이고 오히려 설사 증세를 안 보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리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탈수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보리차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앓이를 할 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계시는데 매실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과하게 먹는, 그러니까 거하게 먹는, 과하게는 좀 그렇고 거하게 먹는 집에서는 네. 식당에서는 마무리로 매실차를 많이 주잖아요. 네. 소화를 돕는다라고 해서 주시는데 네. 배앓이 할 때도 매실차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메라고 해서 저희가 한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점에서 또는 현대 한정식에서 못 보던 것이 나올 때 보면은 한약 사용하던 것을
약하게 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실인데 이제 한방에서 오메라 그래가지고 매실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까맣게 만드는 매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약재로 쓰는 것처럼 매실은 물론 이제 너무 달게 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사용했을 때 정장 효과도 있고 안위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살균하고 이제 또 열도 좀 내려주고 이제 그런 효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이제 음식이죠. 제가 척척 박사님께 질문을 아무거나 막 드렸더니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냥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름에 얼음 많이 얼려 먹는데요. 냉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일단 그 물을 자체를 네. 우리가 정수된 판매용 물을 사용하시던가 수돗물 끓입니다 일단. 아, 끓인 물을. 네, 끓인 물을 뚜껑을 닫아서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얼리게 되면 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할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살균을 할 때도 이제 60도 이상으로 뭐 30분 이상 끓인다든지 70도 이상 뭐 몇 초, 30초 이상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끓여서 세균을 죽이가 나옵니다만 저희 집에서 90도 이상, 95도 이상으로 끓이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세균이 다 죽은, 그러니까 끓인 물로 얼린 상태면 그 뒤에는 세균이 번식을 못하나요?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온도 습도 중에서 이제 세균은 저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바이러스 중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위에도 하지만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그러는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둘 다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더 이제 그 위생적인 얼음을 드시고 싶다면 얼릴 때 뚜껑을 닫아서 얼리는 것이 좋겠죠. 그 상태로 드시면 가장 안전한 얼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들 저를 포함해 다들 아무거나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거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부인님. 네. 어쨌든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철 장마철에 우리가 먹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관할 때도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을 좀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방금 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식 중에는 끓이지 않는 음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그게 염분 때문에, 염소 때문에 나트륨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겠고 또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막아주니까 저희가 김장 이런 걸 하면 2년, 3년 막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염장이 잘 되거나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은 우리가 잘 상하는 게 나물이잖아요. 심심하게 한 거. 그래서 나트륨이 좀 부족한 경우 잘 상하는 것들은 이제 요리를 끝내시고 나서 살짝 미지근한 거 식힌 다음에 밀봉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밀봉한 채로 냉장고의 온도를 조금 더 낮은 온도. 요새는 냉장고들이 온도 설정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조금 더 낮은 온도로 장기간 보관하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냉장고를 자주 열고 닫고 하게 되면 냉장고 앞부위에 한 30cm까지는 온도가 바깥의 온도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 넣는데 상했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앞쪽에 넣는 것들이라서 나물류는 뒤쪽 좀 맵고 짜고 간이 된 건 앞쪽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면 좀 더 보관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감염성 장염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설사나 구토 이런 거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이제 면역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탈수에 의한 근육의 경련과 근육통이 오는 분이 있고 바로 이제 우리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네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호흡기와 함께 이 면역계까지 침범을 했을 때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고 이런 호흡기 장애와 함께 설사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면역계의 충돌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홍종열통입니다. 붓고 열나고 아프고 할 때 그런 통증이 근육에 발생하는 면역성 통증 그리고 설사를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근육이 꼬이거나 뒤틀리면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탈수에 의한 근육 마비 그것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인 경우에 각각에 해당하는 한쪽은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저 감기를 치료와 병행해서 해열제 진통제를 사용하시거나 한약을 쓰시고 이제 근육이 그 마비성 이제 전해질이 빠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음료라든지 보리차라든지 이제 미네랄 공급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기로 오인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죠. 한의원에 오시는 감기라고 왔는데 이제 설사를 하시면 저희 일단
하고서 이제 설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오히려 호기 증상, 면역 반응이 약합니다. 그럼 장마철에 보통 어떤 음식을 잘못 드시고 장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감염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한 것이겠죠. 상한 음식 또는 날 것. 뭐 이제 그 해산물 종류인데 좀 냄새가 나는 듯했는데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물을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끓이지 않은 물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지만 비감염성인 경우에는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차고 배가 차신 분들은 얼음 종류 차가운 걸 먹어 탈이 나고요. 위 점막이 얇거나 이제 장의 경련이 심하고 그런 분들은 맵고 짠 것들이 주로 영향을 주겠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교감신경의 흥분이 장을 쉽게 흥분시키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름기에 의해서도 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지방이 이제 위장이 소화를 시킬 때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훨씬 소화가 어렵습니다. 담즙산을 꼭 공급을 해줘야만 소화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물질, 소화가 어려운 물질을 장에 집어넣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장이 힘든데 소화 어려운 기름기가 들어오면 이제 설사하거나 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튀김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를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유지방도 특히 그렇죠. 계시거든요. 자, 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수기 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전기도 안 통한대요. 그러면 정수기 물을 받아놨다 마시면 괜찮다는데 그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기 물을 받아놨다가 먹는 시간보다 수돗물을 끓이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아우, 현명하십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박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런 장마철에는 훨씬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끓여서 마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끓여서 다시 한번 냉장고에 넣었다 시원하게 마시는 방법이 훨씬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문 주신 분. 병원에서 감염성 장염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전염되나요? 일하고 있는데 계속 출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감염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감염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쉬셔야죠. 병가를 내시고. 출근 안 해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위생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시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 시설일 때 특히 이제 출근 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약간 인식 자체가 장염인데 무슨 병가까지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진단을 통해서 비감염인지 감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으로 감염이 나오게 되면 그 진단서를 첨부해서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 감염성 장염인 것 같다라면서 약을 지어주셨는데요. 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설사도 안 하고 어지러움만 있는데 이거 장염이 맞나 싶어요. 네,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장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있고요. 미식거림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것만 동반할 수도 있는 것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신경하고 전정신경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위장의 불편함, 급체라든지 장염이 이제 위장의 경직을 불러오고 위장신경의 경직이 전정신경을 자극해서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장이라는 것이 위장도 장이거든요. 위장, 소장, 대장 전체적인 감염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질문 주신 분, 매실이나 보리차 말고요. 요즘처럼 장마철에 자주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먹어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속이 좀 차신 분들은 생강이 좋습니다. 생강. 예, 생강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매실은 체질적으로 열이 좀 있는 분들 있죠. 밤에는 더워서 에어컨 꼭 틀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못 틀게 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열이 나서 화닥증이 나서 술 못 먹어요. 이렇게 열이 많은 체질에 특히 매실을 권장해 드리고요. 저는 술을 먹으면 따뜻해서 잠이 잘 와요.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야 돼요. 이런 분들은 특히 생강 같은 것을 이제 차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모가차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요. 이런 분들 이제 진피차, 귤차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위장에 도움이 되는 그
차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내 체질에 맞는 차를 갖고 싶으시면 다니시는 한의원에 가서 저한테 맞는 차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맞는 걸 해드릴 겁니다. 그렇군요. 진피차, 모과차 그리고 생강차 이런 것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산물 못 먹게 하는데요. 장마철만 되면 해산물 익혀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익혀 먹으면 되는 거죠, 원장님?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익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 그 힘으로 물을 이제 누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멸하거든요. 사멸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물론 이제 이미 상한 것들,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그 먹어도 탈이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이 검연돼 수인성을 이제 걱정하신다면 끓여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감염성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청결이 중요한데요. 습도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아끼시지 말고요. 전기세가 좀 걱정되시더라도 자주 환기하시고 또 이제 특히 저기압 시기일 때 관절이나 이런 데에도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높아지니까 네. 체내 압력이 관절액을 증가시키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특히 관절 질환까지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 많이 하신다든지 드신다든지 하는 것도 피해 주시면서 구석구석 이제 그 곰팡이 있는 자리를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이 될 수 있게끔 그 침구류의 습도를 좀 줄여주시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항상 끓여 드시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음식 빨리빨리 버리시고 해서 냉장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드려야겠네요. 배 아플 때마다 체했을 때마다 손가락을 따니까 검은 피가 나온다. 네. 네, 그거는 맞는 건가요? 이제 참 설이 많습니다. 네. 설이 많은데요. 항상 이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다 따주시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네. 엄지와 검지를 많이 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데에는 서양의학 쪽에서는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제 경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압을 한다든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배가 아플 때 누르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합곡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합곡혈은 요 두 손가락 사이에 요 부위고요. 엄지손가락은 폐와 연결되어 있는데 폐는 대장하고 우리가 표리관계라고 해서 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양면경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경락 끝과 대장의 경락 끝을 자극해 줌으로써 위와 대장으로 가는 전기적 에너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를 낸다기보다 경락은 민간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실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따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따지 않는 분들이 그렇죠. 계신 정확하게는 이제 엄지손가락의 바깥쪽을 이제 소상혈이라고 합니다. 이제 손톱이 끝나는 자리에 살 부위, 이제 까만 살과 흰 살이 만나는 자리를 따주는 것이 이제 소상혈이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상양혈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부위의 두 번째 손가락인데 그렇지 않고 주변을 딴다든지 다른 자리를 딴다 하더라도 경락은 딱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손가락 전체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자리를 딴다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손톱 바로 밑을 따는 경우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